네, 산업이나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하이닉스가 사실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요즘 움직이죠.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최근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오는 질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고민인데 궁금한 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들어주십시오. 일단 AI 버블론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샘 올트만이 불을 붙여서 AI 버블론 때문에 시끌벅적했는데 미국 기업들이나 AI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또 극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이주환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 아직까지는 개인이라거나 B2B 쪽 비즈니스, 그렇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쪽이 대부분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투자, KPX 투자가 있었는데 내년에 과연 그만큼 할 것이냐. 물론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성장률로 봤을 때 그 정도 100%씩 증액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12월쯤 돼봐야지 예측이 되지만 최근에 이제 분석이 전망치 나온 게 있는데 반도체 섹터별 내년 성장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섹터별. GPU가 결국에는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GPU가 팔려야 HBM도 팔리는 거고 그렇죠. AI 전반적인 생태가 같이 거고. 자라는 건데 GPU가 들어있는 섹터가 로직 IC라는 제품군입니다. 반도체에서. 근데 그 성장률이 작년과 올해는 무려 30% 반도체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 전망치가 9%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성장을 하지만 작년과 올해보다 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 결국 KPX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계속 성장을 하지만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보수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좀 더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그쪽 목소리는 커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심정적인 것보다 좀 정리가 됩니다. 30%씩 연간 성장하는 사람은 폭발적인 거고요. 그런데 한 20%로 줄어든다 그러면 또 지금 합리적으로 가는데 그죠? 큰 폭으로 성장률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드니까 의구심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군요. 그리고 AI 산업 쪽에서 또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중국 기업들의 부상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기 어려운 단어에 캠브리콘 이런 기업부터 해가지고 알리바바는 알고 있지만 그죠? 딥시크 충격. 과연 이 중국의 AI 쪽의 그 AI 굴기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며 또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범위나 포션은 뭘까 궁금합니다. 전순환 CEO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특별히 백악관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격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협력하면서 같이 커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H20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다시 허가를 했지만 이제 또 중국에서 보안 이슈 때문에 안 사겠다 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미국을 이제 능가할 시장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거기에 대해 차단된다면 그 큰 시장을 다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기술력으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알리바바가 이제 자체 개발했다라는 AI 칩의 성능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전까지 엔비디아 중국용 전용으로 만들었던 H2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보다 오히려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양산하고 있어 화웨이 칩, 어센드 910 시리즈가 H100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발음이 어렵다 했던 캠브리콘 같은 경우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옛날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온 거거든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고생명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던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캠브리콘에서 자체 개발한 칩의 성능도 잘해야 H20 정도 수준.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하고 비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손상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 칩을 지금 못 사잖아요. 못 사죠. H100, B100 이런 걸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로컬 기업들이 만든 칩이라도 사서 빨리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국 시장과 관련 우리가 주목할 부분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트럼프가 통행세 내라고 뭐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겠다는 이유가 사실 있군요, 그죠? 당장보다도 중국의 시장 또 경쟁자라도 함께 가야 될 구도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군요. 엔비디아 얘기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금까지 정말 AI 시대 총화로서 주가도 올랐고 위상이 높았는데 뭐 점유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들 이게 이제 AI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어떤 위상,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건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현재 AI를 주도하고 있는 칩은 결국엔 GPU 방식인데 GPU가 언제까지나 AI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 제가 사실 직접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GPU가 아니라 NPU 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는 NPU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구글 같은 데들이 NPU를 텐서 칩, TPU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또 모 스타트업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퓨리오사 같은 경우도 GPU가 아니라 NPU 방식 쪽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만약에 GPU가 아니라 NPU가 시장의 주도를 잡게 되면 엔비디아는 아주 급격하게 지금 사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도 결국 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1, 2년 안에 그 구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현재의 시장 지배를 유지하려면 많은 고민들, 그다음에 다양한 AI 칩에 대한 연구 개발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뭐 GPU 말고 이제 뭐 로보틱스 이런 거 한다고 젠스랑이 얘기한 적이 있고요. 뭐 양자컴 얘기도 했었고 테슬라도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 간다고 하는데 NPU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 사실 어디에서 강의 들으면 꽤 비싼 돈을 내고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GPU가 계속 시장을 강건하게 가느냐, 대체할 게 있느냐, NPU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 얘기가 아닌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 엔비디아도 사실은 그런 건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결국에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택한 거는 더 이상 하드웨어만 가지고 성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쿠다 플랫폼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추론 로직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두 종을 지금 코스모스라든가 또 다른 두 개 칩을 지금 칩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론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은 뭐 초기 단계지만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딥시크와 같이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조금 또 포지셔닝이 또 조금 물론 거기도 자체 칩을 만드는 건 아니고 거기도 물론 서비스지만 이제 마찬가지만 한다. 거기도 추론 위주이고 이제 분석 위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들은 하드웨어 부품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만 가지고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등이 1등을 쫓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등이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1등도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일부를 좀 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회사로 그동안 AMD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브로드컴이 확 또 주목을 받네요. 브로드컴은 무슨 얘기인가요? 브로드컴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 자체 칩 개발하고 있었고 HBM도 직접 구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은 많은 것 같아요. AMD도 워낙 오래전부터 원래 CPU 회사였기 때문에 GPU도 같이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캔디데이트는 후보자들은 많이 있는데 누가 정말 엔비디아만큼 대항마가 될 정도로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제 이끌 만큼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후보자는 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국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내 얘기도 반도체 얘기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뭐 워낙 그 HBM의 시장의 성장성, 그다음에 그 이익 이런 것들을 주도하다가 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가 꽤 많이 지금 따라붙었고요, 그죠? 이제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 그다음에 또 중국 수출하는 H20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삼성전자가 꽤 그 부각을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자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단발성으로 나오는 외신 그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기사들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만약 본격적으로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은 아직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완전히 하이닉스랑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루머로서 그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가 근데 사실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실은 유의미한 실적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 보고 있고 결국에는 차세대 내년에 출시가 되겠죠. 본격적인 양산은 HBM4 6세대 HBM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는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를 비슷한 시기에 통과하고 본격적인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주가라든지 실적에 정말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도 먼 얘기지만 기대감이 있을 수 있네요. 지난번에 뭐 테슬라 칩 이런 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뭐 몇 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뭐 전체 메모리에 비하면 적고 꽤 이제 매출이 시현되는 게 오래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뭐 브로드컴이나 AMD나 이런 쪽도 다 만들려고 하면 HBM 필요하고 또 TSMC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오히려 저는 파운더리 쪽에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2분기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발표가 났는데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만약에 TSMC 시장 점유율 70%가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고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70%가 딱 무슨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만한 마지노선은 70%라고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 70%가 되게 됐을 때 아마도 많은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공정거래 관련된 이슈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자칫하면 강제적으로 뭐 사업 분할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TSMC 밑에 있는 2등, 3등 업체들한테 많은 기회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텔이 가져갈 거냐, 삼성전자가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중국 쪽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만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2027년부터 양산되는 뭐 애플, 테슬라는 사실 실적에 오려면 아직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의 TSMC에서 스필오버로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를 넘게 계속 유지하기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이제 수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더 많은 수주의 소식도 가능할 것 같다. 기대입니다. 뭐 아직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는 워낙 HBM 쪽으로 독주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좀 제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제 HBM도 결국 이제 공급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마진이나 이런 게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조정받았었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미래 HBM 쪽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하고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에 SK 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졌고요. 50%대에서 60% 초반까지 높아졌고 삼성전자가 40%였다 17%로 완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 공백을 또 일부 채운 것이 미국의 마이크론이고요. 그래서 현재 HBM 시장에서는 1위 하이닉스, 2위 마이크론, 3위 삼성전자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HBM 이제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고객, 수요자 위주로 바뀌면 이제 가격 협상력이 좀 약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마이크론이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본격 가세하면 분명히 그 시장 체인지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삼성전자 퀄테스트 소식이 지금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좀 20% 정도라서
지렛대로 쓰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량면에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BM4 콜 샘플을 이미 3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주 소식이 없거든요. 엔비디아 쪽에서. 가격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요구를 했고 네.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낮추고 싶은데 이래서 지금 가격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전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이닉스 썼을 텐데 네. 이미 협상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조금씩 공급자에서 수요자 쪽으로 좀 추가 가고 있다. 방향성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기반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3분기 실적이나 뭐 4분기 좀 노이즈가 있을지라도 실적에 기반하면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네요. 삼성전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에서 유의미한 반전이 예.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는 아마도 3, 4분기로 가면은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차피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1, 2분기 합친 것보다 3, 4분기 합친 실적, 영업이익 총액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사실 그동안 워낙 좀 국내 기업들이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 저희가 알기로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안 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소부장 쪽에서의 그 좀 목석 가리기 전략이라고 할까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일단 당분간 후공정 위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라든지 패키지 업체들 쪽에 좀 더 수혜가 클 거라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최근 주목하는 거는 미국이 중국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점차 까다롭게 가고 있는 거는 네. 제가 볼 때 한국 장비 기업들한테는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한테 제약이 없고 미국 기업들한테 제약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몇몇 회사들은 중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미국 장비를 쓰지 말라고 태클을 걸면 국내 기업들에게 야, 니네 만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중국 자체 기업들도 많은 장비를 사고 있는데 네. 중국 장비를 못 쓰게 되면 대체로 중국과 한국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내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는 뭐 특정하기는 좀 어렵나요? 근데 중국 쪽으로 가는 거는 전후 네. 공정 상관없이 모든 장비들이 다 동일한 수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보시면은 중국의 자체 국산화율이 높은 섹터가 있어요. 예, 그런 좀 불리하게. 네,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네, 네.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CBD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ALD, CBD 네. 이런 쪽은 또 중국 로컬 장비 업체들이 약해요. 시장점이 낮아서 그런 쪽의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하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뭐 저는 제한적인 걸 알고 있고 이 깊게 알고 계신 우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얘기했는데 반도체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예고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빅컷까지의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FOMC 관련된 금리 인하, 9월 증시 지금 상당히 징크스를 깨가는 분위기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반도체, 재밌는 반도체 이야기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